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흔히 배은망덕하면 천벌을 받는다고 하죠. 은혜를 배신하거나 잊어버리는 사람은 하늘의 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도와줄 땐 무언가를 바라고 사는 행동은 아니지만 그 도움을 받고서 고마워하기는커녕 배신을 한다면 그건 정말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딱 이 말에 맞는 사람이 있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외동딸로 자란 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작은 제조업 회사를 운영했었는데요. 큰 제조업은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만한 정도의 규모의 회사였답니다. 부모님께선 정말 부족한 거 없이 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공부하고 싶다는 거, 또 생활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아낌없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물론 저에게 풍족하게 잘해주시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전 부모님을 항상 존경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께서 항상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 집이 2층짜리 집에 살았었는데 1층엔 저희 가족들이 살고 2층엔 세를 내줬어요. 그때 2층에 사시던 세입자가 바로 할머니와 할머니의 병든 아드님이셨죠. 부모님께선 월세 못 내셔도 오히려 더 도와줄 게 없는지 고민하셨을 정도로 인정 많고 배려심도 많으셨습니다. 저도 자라면서 이런 부모님의 행동이 궁금했을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번다고는 하지만 엄청난 부자도 아니었는데 항상 그렇게 남들에게 베푸시는 부모님께 한 번은 여쭤본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남들 도와주는 거야? 당연히 우리 집에서 세를 들어 살면 돈을 받아야지. 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야? 소라야, 네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아빠도 엄마도 어렸을 적엔 다 가난했고 힘들었어. 엄마 아빠도 전에 새 살아본 적도 있고 남들한테 도움받으면서 살았어.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도와준 덕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행복한 거고 이 사람들도 행복한 거니까.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아빤 아무 보상도 없이 도와주는 거잖아. 너도 나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 손 내밀어 봐. 네가 꼭 정말로 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도우면서 살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야. 그렇게 부모님께서 늘 남에게 베푸는 삶, 남을 배려하는 삶을 항상 알려주셨어요. 항상 이렇게 부모님이 교육을 시키시다 보니 저도 자라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돕게 되었죠. 한 번은 지하철에서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가는 할머니를 보게 되었어요. 거기엔 에스컬레이터도 없었고 높은 계단을 올라가야 했는데 그걸 보고 바로 몸이 향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이고 가고 있는 물건을 건네받고 계단 위까지 할머니를 부축하며 도와드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할머니가 절 향해 환하게 웃어주며 등을 쓰다듬어 주시는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아이고, 학생, 고마워. 안 그래도 짐도 무겁고 몸도 힘들어서 어찌 올라가나 했더니만 학생 덕분에 너무 편하게 왔어. 고마워. 아니에요, 할머니. 여기 근데 엘리베이터도 고장나고 에스컬레이터도 없어서 불편하시죠? 그러게. 항상 오던 길인데도 매번 올 때마다 참 힘드네. 하나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몰라. 오늘은 이렇게 착한 학생 만나가지고 편했어. 정말 고마워. 그때 정말 엄마가 하셨던 말처럼 어떠한 보상이 없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뿌듯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항상 남들을 도울 때면 늘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던 할머니처럼 만약 거기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었다면
노인분들도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그런 생각이 계속 들게 되면서 제 마음속엔 하나의 꿈이 자라나게 됐습니다. 바로 기자라는 꿈이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신문을 자주 읽었는데 사회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알려주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기자라는 꿈을 그때부터 꾸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기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직업이었기 때문에 첫 취재를 하던 날을 지금도 잊지 못한답니다. 특히나 사회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세상에 알린다는 것에 큰 자긍심을 가졌죠. 한 번은 제가 기자가 되고 1년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한 조선 가정을 취재하러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아이가 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가정이었는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돈은 돈대로 잘 벌면서도 가족은 책임지지 않으니 할아버지와 아이가 제대로 된 복지를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취재차 집에 가보니 거의 쓰러지는 나무 판잣집에 창문은 다 깨져 비닐로 대충 씌워놓았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취재를 하고 집으로 나서는 저에게 그 아이가 제 손에 쥐어준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차갑게 식은 고구마였어요. 낮에 그 동네 복지관에서 군고구마를 나눠줬는데 그걸 먹지 않고 저한테 선물로 준 거였죠. 거기다가 할아버진 저녁에 먹으려고 했던 주먹밥을 저에게 나눠주셨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저 집에 가서 저녁 먹으면 돼요. 할아버지 드세요. 그리고 이거 군고구마도 있어요. 에휴, 그래도 우리 집까지 와서 고생했는데 내가 뭐 줄 건 없고 이거 가면서 먹어. 지금 저녁 때인데 이제 가서 밥 먹으려고 하면 너무 늦잖아. 우리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신문에 낸다고 했지? 내가 그거 꼭 찾아서 볼게. 고마워. 제 손을 꼭 부여잡고 말하시는 할아버지 얼굴을 보고 정말 왈칵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가난하지만 그분들은 더 남을 배려하시고 챙기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아 그때 정말 진심을 다해 칼럼 기사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 후에 한 번 다시 찾아뵀을 때 덕분에 후원도 받고 손주 학원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보람차고 사회에 보탬이 많이 되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땐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했어요. 내가 쓰는 기사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거란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대는 정말 일에 파묻혀서 살았던 것 같아요. 연애나 결혼이라곤 거의 생각도 하지 않았었죠. 그러다 제가 30대 중반이 되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삭막한 취재 생활 속에서도 저를 웃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죠. 늘 유쾌하고 유머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취재를 하다가 잘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지쳐있을 때면 항상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제 손을 잡아주면서 따뜻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 뭐 잘 안 풀렸나 봐? 표정이 영 안 좋네. 좋아. 오늘은 내가 당신 기분 제대로 풀게 해줄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내가 다 사다 줄 테니까 말만 해, 말만. 또 말만 하라는 거 아니야? 아니야, 별일 없어. 오늘 그냥 일이 잘 안 풀리네. 금방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일 끝내려면 며칠 걸릴 것 같아서 그래. 아이고, 누가 우리 소라 이렇게 힘들게 하나. 힘든 일 있으면 내가 이렇게 춤추는 거 보면서 기분 풀어. 내가 바로 보여주지. 됐어. 이미 내 기분은 다 풀렸어. 참 웃겨 정말. 내가 무슨 말을 못한다니까. 이렇게 늘 유쾌한 남편 덕분에 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정말 든든한 내 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힘들 때면 누구보다 먼저 알고 절 달래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시부께선 남편이 20대 후반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할 땐 시댁엔 시모 혼자서 생활하셨고 남편 여동생이었던 신우는 근처에 독립해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모께서도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제 일을 항상 자랑스러워하시고 시문에 난 기사는 모두 스크랩해서 모아두실 정도로 절 존중해주고 아껴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선물이라며 주신 게 있었어요. 저는 그걸 받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 어머님, 이게 뭐예요? 어머나, 이걸 다 지금까지 모아두신 거예요? 그래, 내가 신문 볼 때마다 네 기사 있으면 죄다 이렇게 잘라서 모아놨지 않니?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래. 난 기자들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며느리가 기자라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어머님, 진짜 감동이에요. 저도 이런 거 따로 모아두지 않았었는데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나중에 우리 손주들 크면 그때 이거 보여줘.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려주면 애들이 더 좋아할 거야. 나야 평생 가정주부로 바깥일 한 번 안 해서 그런지 네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시모는 절 정말 존중해 주시고 아이들도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일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많은 배려 덕분에 저도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저도 시모께 더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틈날 때마다 취재하다 알게 된 맛집이나 좋은 장소로 시모를 모셔가기도 했죠. 남편 또한 저희 친정 부모님께 참 잘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사이가 정말 좋았는데요. 친정에 갈 때면 항상 남편이 제 아버지 길을 한껏 세워주곤 했어요. 아버진 남편과 낚시도 자주 갔었는데 정말 항상 남편은 아버지의 칭찬을 많이 했어요. 와, 역시 아버님. 전 아버님 발끝만큼도 못 쫓아가겠네요. 어떻게 대어를 그렇게 금방 낚으세요? 전 아직 아버님에 비해선 아주 피렘입니다, 피라미. 자네도 이제 제법 낚시 잘하지 않는가. 자네랑 올 때면 늘 이렇게 잘 낚아서 기분이 참 좋아. 이게 다 자네 덕인 것 같아.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도 아버님 낚시 파트너는 저 시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도 대어 낚으실 수 있게 기운 팍팍 드릴게요. 딸 하나밖에 없었던 저희 친정에 아들 같은 사이가 들어오니 아버지가 정말 많이 좋아하시고 자주 부르시면서 시간을 보내시기도 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희 아버지에게 진짜 살뜰하게 잘했습니다. 불편해하지 않고 늘 싹싹하게 아버지의 기분을 좋게 했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도 남편에게 정말 친아들처럼 잘해줬습니다.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엔 아버지가 남편 차를 바꿔주기도 했어요. 당시에 남편이 타고 다녔던 차가 10년이 넘었던 차였는데 금방이라도 멈출 것처럼 고장도 많았거든요. 안 그래도 차를 바꿔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바꾸자 생각하고 포기했었는데 그때 딱 아버지가 남편 차를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그때 정말 남편이 저희 아버지께 큰절을 올릴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자네, 내가 자네한테 생일 선물로 뭘 해주면 좋을까 하다가 자네 요즘 차를 보고 있던데 차 바꿀 생각이었지? 저번에 보고 있던 차가 이거 맞는가? 내일 계약하도록 하게. 내가 차 한 대 사줄 테니까. 네? 아버님, 정말요? 저 진짜 이 차 계약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 자네가 정말 우리 딸한테도 잘하고 애들한테도 잘해서 선물로 주는 걸세. 앞으로도 우리 딸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니까 잘 타고 다니게. 네, 아버님. 저 진짜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역시 우리 아버님 최고.
아버님, 사랑합니다. 그때 아버진 4천만 원 상당의 중형 자동차를 사줬습니다. 정말 뛸 듯이 기뻐하는 남편을 보면서 아버진 너무나 뿌듯하고 기뻐하셨어요. 아버진 사위에게 저한테 해준 것만큼이나 뭐든 다 해주고 싶어 하셨죠.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남편은 가끔씩 터무니없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아버지 제조업을 자신이 이어받겠다고 하는 말이었죠. 여보, 나 그냥 지금부터 회사 그만두고 아버님 사업 이어받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적임자 나밖에 없잖아. 뭐? 당신 제조업이 얼마나 힘든 줄 알고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아버지도 그만해야 되나 하시는데 그쪽 일 한 번도 안 해본 당신이 어떻게 하려고. 에이, 그래도 하다 보면 다 되겠지 뭐. 아버님도 하시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당신이 아버님한테 슬슬 얘기해봐. 혹시나 물려주실 생각 있으면 내가 기꺼이 받겠다고 말이야. 한 번도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었지만 남편은 김칫국이라도 마신 듯 종종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농담하는 거냐며 웃으며 넘겨버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웃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냥 별 대꾸를 안 하니 언젠가부턴 그런 소리도 잘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결혼 14년 차가 되었을 때 저희 집안의 기둥이 뿌리째 뽑히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경쟁력에 밀리고 점점 설 곳을 잃으면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워낙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회사뿐 아니라 작은 제조업 회사들은 그때 당시 정말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버진 직원들한테 월급이나 퇴직금 같은 건 어떻게든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집도 팔고 재산들도 다 처분을 하면서까지 오랫동안 일한 직원들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어떻게든 회사도 살리고 싶으셨지만 상황이 정말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좋은 집에 살다가 부모님께선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원통했습니다. 딸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 좀 우리 집에 도움을 주면 안 될까? 아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 하셔서 맨날 술만 드셔서 엄마가 걱정이 많아. 어떻게 안 될까? 아휴, 우리가 지금 돈이 어딨어. 우리도 지금 애들이 2명인데 당신이랑 나랑 해서 벌어봤자 겨우 입에 풀칠만 하는데 돈이 어디 있냐고. 여보, 아무리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아빠가 그동안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어. 그건 그거고 살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장인 장모님은 노후 대비도 안 했대? 노후 자금도 아예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자식들을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아버지가 해줬던 건 생각도 안 하는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한 번도 부모님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전 그냥 제가 버는 돈으로 집을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돈으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챙겨드리기도 했어요. 남편에겐 전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겐 한 푼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전 그날의 상처가 정말 오랫동안 마음에 남더라고요. 남편도 그렇다고 저에게 따로 위로를 해주거나 친정을 챙기는 것도 아니라 제 서운함은 더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서로 위태위태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어요. 종종 친정에 가면 아버진 항상 술에 취한 모습만 보이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참 미어지는 듯 했어요. 누구보다 당당하고 씩씩하던 아버지셨는데 아무런 기력도 찾지 못하시고 내내 축 처져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아버지가 술을 드시지 않게 말리기도 했어요. 아버지, 술 좀 그만 드세요. 네?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요, 큰일 나. 아휴, 됐어. 다 필요 없어. 어떻게 내가 일군 회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세상 만사 다 필요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무너지면 다 끝이야, 끝. 아버지, 제발 술 좀 그만 드시고 기운 좀 차리세요. 제 말에도 아버진 기운을 내지 못하셨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항상 술만 따라 드셨죠. 엄만 그런 아버지 곁에서 술상부랴, 아버지 얘기 들어주시랴, 이래저래 계속 시달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도 하루하루 야위어만 가셨어요. 그러다 한 3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진 평소 혈압도 높으셨는데 혈압약도 안 드시고 계속해서 술을 드시다 보니 병으로 쓰러지고 만 거였어요. 그때 아버지 나이가 72세셨는데 하루하루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슬슬 앓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엄만 자책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술을 끊게 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 혈압약을 먹게 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병원을 데리고 갔어야 하는 건데, 치료를 제대로 받게 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야. 네 아빠가 싫다고 했어도 내가 억지로라도 끌고 갔어야 하는 걸. 아휴, 이 못난 사람. 이렇게 가면 난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했던 우리의 슈퍼맨 같았던 아버진 이렇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미어지고 슬퍼 장례식 내내 눈물만 흐를 수밖에 없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는데 뒤늦게 아버지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 그 일기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회사가 망하고 나서 아버지가 그저 자포자기하고 다 놓아버리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일기장에 쓰여진 내용을 보고 전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 2일, 10년 넘게 거래했던 거래처에 다녀왔다. 그래도 힘 좀 써보겠다는 말에 희망이 생긴다. 내일은 다른 거래처에 가보려고 한다. 제발 이번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가족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길 바래본다. 9월 3일, 작게 제조 공장을 넘겨주겠다던 거래처에서 말을 바꿨다. 다시 재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허탈하다. 내가 정말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아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힘내야지. 아버진 그 후로도 수많은 거래처를 가면서 어떻게든 재기를 해보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거였어요. 일이 풀리지 않을 땐 술로 힘든 마음을 달래가면서 겨우겨우 버티셨던 거였고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기 위해 뒤에서 정말 많이 뛰고 다니셨더라고요. 그걸 이제 알았으니 정말 마음이 아프고 찢어졌습니다. 아버진 우리를 위해 가족들을 위해 재기하기를 꿈꾸셨어요. 그리고 그 꿈은 모두 오로지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기장엔 가족이라는 두 글자가 항상 빠지지 않고 나왔더라고요. 우리 가족을 위해 힘내겠다는 글을 보고 눈물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한때는 매일 술에 취해 누워있는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럽고 미울 때도 있었어요. 왜 저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았죠. 그런데 일기장을 보고 나니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혼자서 힘드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혼자 속으로 얼마나 씨름하셨을까 생각이 드니 가슴이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엄마도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엄마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잊지 못하시고 마음에서 보내지 못하셨죠. 그런 엄마를 위해 전 더 자주 엄마를 찾아뵙고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아버지와 자주 갔던 공원에 엄마와 함께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엄마, 기억나? 여기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랑 자주 왔었잖아. 여기서 아버지랑 배드민턴도 치고 했었지.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말이야. 기억나지? 그때 아버지한테 자전거도 배웠잖아. 그래, 그랬었네. 너 맨날 자전거 타고 넘어져서 울고 그랬잖아. 어렸을 때, 그치? 그래도 네 아빠가 끝까지 너 자전거 타는 법 알려주고 그랬어. 맞아. 나 아버지 덕분에 자전거도 금방 배웠잖아. 지금도 나 자전거는 기가 막히게 잘 탄다. 오랜만에 타도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잘 타. 진짜 아버지한테 잘 배웠어. 그치? 그렇게 아버지와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엄마와 시간을 보내면 그나마 엄마의 마음이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슬퍼하시던 엄마도 나중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엄마 아빠의 신혼 얘기도 들었답니다. 엄마, 엄만 아빠가 첫사랑이야? 그래, 네 아버지가 엄마한텐 첫 남자였지. 엄마 나이 땐 그때 그 시댄 처음 만난 남자랑 그냥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뭐 네 아버지가 첫사랑이지. 네 아버지가 미울 때도 많았고 꼴 보기 싫을 때도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도 네 아버지처럼 성실하고 착하고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래, 맞아. 아버진 예전에도 그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가족밖에 몰랐어. 그치? 그래. 서운하다가도 네 아버지 그런 모습 볼 때면 엄마의 서운함도 싹 사라지더라. 너희 아버지가 너를 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그것만 기억해주면 되는 거야. 엄마의 그 말은 지금도 가슴에 깊이 남아 생각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나곤 한답니다. 그렇게 전 엄마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놓지 못했던 아버지를 진정으로 마음에서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흐를 것 같지 않았던 시간이 점점 흐르고 아버지를 보내드린 지 벌써 1년이 지난 날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첫 기일이 다가오자 아버지가 잠들어 계시는 가족묘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아버진 가족묘에 모셨는데 지방에 있어서 차로 2시간 정도 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남편에게 이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여보, 아버지 첫 기일에 우리 산소에 가야지. 그래도 첫 기일인데 가서 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와야지. 당신도 준비하고 있어. 알았지? 애들하고 같이 가자. 아니, 뭐 그 먼 데까지 언제 간다고 그래? 솔직히 말해서 뭐 아버님 우리한테 재산 한 푼이라도 남겨준 적 있어? 진짜 사업 잘 됐을 때라도 우리한테 돈 한 푼이라도 남겨줬으면 내가 이러지도 않지. 아버님은 뭐하러 이렇게 사업 무리하게 하시다 쫄딱 망해서 재산 한 푼도 안 남겨주셨대? 뭐? 당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우리 아버지 첫 기일이야. 근데 어떻게 사이가 안 가? 다른 사람들은 단돈 1억이라도 물려줬다고 하는데. 아유, 몰라. 나 이번에 안 갈 테니까 당신이 애들 데리고 갔다 와. 나 몸도 안 좋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고 어이가 없었어요. 속부터 끓어오르는 열에 당장이라도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면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는지 너무나 열불이 났어요. 당신, 우리 아빠가 어떻게 했는데 당신 사위라고 해서 우리 사위 하면서 얼마나 잘해줬는지 당신이 잘 알잖아. 근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당신 진짜 이중인격자 아니야? 아빠가 돈 좀 있을 땐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찾아오지 말라고 해도 가더니만 이제 아버지가 한 푼도 안 넘겨줬다고 하니까 산소도 안 간단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하잖아. 다음에 갈 테니까 그냥 이번에 애들이랑 같이 갔다 와.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해? 진짜 못됐다, 못됐어.
20년 동안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해? 당신 진짜 벌받아 그러다가. 끝까지 핑계대며 안 가겠다는 남편을 보고 두고 보자 생각하면서 애들만 데리고 친정에 가서 친정엄마만 모시고 산소로 향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웃으며 제 이름을 불러줄 것 같은데 차디찬 땅에 누워 계신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절로 나더군요. 전 아버지 산소 옆에서 잡초들을 뜯으며 눈물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우리 애들이랑 같이 엄마랑 왔어요. 엄만 제가 잘 모실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에선 술 드시지 마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지켜봐 주세요. 저희 잘 살게요. 아이고, 여보, 당신 거긴 편안하오? 이젠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당신 이렇게 누워있다 생각하니 눈물이 나네. 당신이 편안하면 됐어. 거기서 잘 지내고 있어. 나도 곧 당신 보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엄마도 이렇게 눈물로 이제 아버지 산소에 와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첫 기일이라 더욱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살아계셨다면 우리 애들 크는 거 보시면서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텐데 정말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아버지 곁에 있다가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엄마가 저희에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서서방은 오늘 안 온 거야? 뭐 둘이서 싸우기라도 한 거야? 아니, 싸우기는 무슨.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같이 못 왔어. 미안해, 엄마. 다음에 꼭 같이 올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엄마에게 대충 둘러대긴 했지만 어쩐지 눈치를 좀 채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저에게 남편 얘긴 꺼내지 않으셨죠. 속상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전 집안 꼴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나 제가 없는 동안에 남편이 뭘 했는지 아시나요? 정말 배달 음식 시켜서 닭발을 뜯고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원래도 매운 닭발을 그렇게 좋아하던 남편이 소주를 벌써 3병째 마시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닭발 소스를 잔뜩 묻히고선 술에 취해 풀린 눈동자로 절 보더니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 당신 왔어? 그래, 잘 갔다 왔고? 당신 몸 안 좋다며? 아니, 도저히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며? 근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닭발 뜯고 앉아 있는 거야? 아, 이상하게 갑자기 몸이 좋아지더라고. 약을 먹어서 그런가? 괜찮아지던데? 뭐라고? 넌 진짜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너 같은 게. 난 그래도 너 같은 거 엄마가 기다리니까 아프다고 해명이라도 했지. 그 말한 내 입을 때리고 싶은 심정이야. 어떻게 그래? 아니, 나 진짜 아팠다니까 그러네. 여보, 배고프면 닭발 하나 뜯어 먹어. 이렇게 매운 거 먹어야 스트레스가 팍 풀린대. 뻔뻔하게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첫째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런 아들이 봤을 때도 정말 기가 막힌 꼴이었나 보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 아빠를 향해서 얘기하더군요. 아빠, 진짜 실망이에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전 진짜 남편이 한심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그 어린 아들의 눈에도 아빠가 한심하기 그지없었으니 저런 말을 앞에서 했던 거예요. 큰아들까지 뭐라고 하고 나서야 남편은 억울하다며 발작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내가 뭘 했다고 자꾸 그러냐고. 참나, 도대체 뭔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실망했다고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정말 거의 15년을 한 이불을 덮고 살았는데 점점 남편이 뻔뻔해지고 배은망덕해지는 모습을 보고 나니 솔직히 그 다음부턴 한 이불을 덮고 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너무나 큰 배신감이 밀려왔죠. 부모님이 돈이 있을 땐 가진 알랑방글 끼어가면서까지 어떻게든 마음에 들어보려고 하던 사위가 돈이 없으니까 완전히 나몰라라는 그 꼴을 보고선 정말로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더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턴 골프에 빠져가지고 쉬는 날이고 일하는 날이고 상관없이 골프만 치기 바쁘더라고요. 회사에도 아프다며 병가까지 내서 골프 치러 가고 주말에도 일한다며 애들한테 핑계대고 골프를 치러 가곤 했습니다. 하다못해 애들한테도 거짓말하는 걸 보고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 한마디를 했어요. 당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애들한테까지 그렇게 거짓말을 해? 당신 저번 주 애들한테 같이 놀이동산이라도 다녀오자고 했다며?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또 골프 치러 간 거지? 일은커녕 골프 치러 간 거잖아. 아이, 무슨 소리야? 나 일하다가 다 끝나서 온 거야. 이거 왜 이래? 뭐, 그럼 난 내내 일만 하면서 일벌레로 살라는 말이야? 나도 좀 내 취미 좀 갖자, 제발. 누가 취미 갖지 말래? 할 건 해야지. 당신 애 아빠야, 애 아빠. 정신 좀 차려. 애 엄마도 있는데 왜 애 아빠를 찾아? 됐고, 다음 주에 가면 되니까 바가지 긁지나 마. 남편이 운동하면 잘한다고 칭찬을 해야지, 원.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런 게 남편이라고, 이런 게 아빠라고 지금까지 꾹 참아왔다는 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7개월 뒤 시부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애초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에 남편이 했던 행적도 있으니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남편이 저에게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신 아버지 기일 내일 모레인 거 알지? 제사 음식이고 이런 거 당신이 좀 챙겨. 알았지? 며느리 하나 있는데 그래도 알아서 해야지.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가서 미리미리 일 좀 하라고. 알았어? 나 그날 일 일찍 끝내고 갈 테니까 당신이 애들 데리고 미리 가 있어. 부탁도 아닌 통보를 하고 집을 홀랑 나가버리는 남편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어떻게 본인이 했던 일을 생각도 안 하는지 역시나 뻔뻔하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기일이 다가오고서 그날은 제 전화에 불이 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언제 오는지 계속 전화를 해댔어요. 몇 번을 계속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남편은 답답해서 속이 터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제 무시를 겪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불이 날 정도로 해대는 전화를 결국 받자 남편은 바로 저에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여보, 뭐야? 지금 음식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왜 지금까지 오지도 않았어? 전화는 왜 안 받고? 아,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뭐? 아니, 아침 때까지만 해도 쌩쌩했잖아. 왜 갑자기 몸이 안 좋아? 그러게, 나도 모르겠네. 갑자기 몸이 안 좋네. 이상하다. 나 그래서 못 갈 것 같은데 어쩌지? 그러니까 당신이 음식 준비하고 당신이 다 해. 전 남편에게 도저히 시댁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 첫 기일처럼 아프다는 얘기로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설명했죠. 그랬더니만 아주 노발대발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아니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기본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어? 어떻게 시아버지 기일을 안 챙겨? 왜? 당신 어머님도 있고 당신 여동생도 있잖아. 왜 꼭 내가 해야 하는데? 나 아프다고 글쎄. 대한민국 며느리들은 다 하는 거야. 이럴 거면 결혼은 왜 했어? 너 진짜 뻔뻔하다 뻔뻔해. 야 됐고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와. 알았어? 당장 뛰어오라고. 남편의 마지막 말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가만히 그래도 있어 보려고 했던 제 심기를 뻥 하고 터뜨렸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선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음으로 곱씹고 다시 곱씹으며 시댁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만 바로 집안에서 노발대발 소리 지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너 왜 이제 왔어? 어? 어르신들 다 계시는데 어떻게 네가 제일 늦게 와? 며느리라는 사람이, 어? 언니, 맞아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늘이 우리 아빠 기일인 거 언니도 잘 알잖아요. 그럼 팔딱팔딱 뛰어와가지고 준비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나이 먹으니까 감을 잃었어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화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시누이의 말을 듣고 나서 정말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안으로 들어가 보니 상이 어느 정도 차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안 가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전 그 상 위에 봉투를 하나 딱 올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찡그리던 시누이 얼굴이 갑자기 활짝 펴졌어요. 어머, 그래도 언니 미안해서 뭐라도 준비하긴 했나 보네. 뭐야, 난 그것도 모르고 여기 우리 엄마 용돈 넣은 거예요? 아, 얼마나 넣었을까? 언니 돈 잘 버니까 우리 엄마 오늘 기분 좋겠네. 신우는 싱글벙글한 얼굴로 제가 올린 봉투를 잡더니만 슬쩍 열어봤습니다. 그리고선 이내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보고 까무라치게 놀라며 뒤로 자빠지고 말았어요. 당황스러워하며 놀란 신우의 얼굴에 남편도 같이 놀라더라고요. 어? 이게 뭐야? 오빠, 이게 뭐야? 당신,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 들어있어?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봉투 안에 이혼장을 넣어뒀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제가 결국 폭발을 한 거였습니다. 어, 나 오늘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 신청했어. 나 너랑 이혼하려고. 도저히 너 같은 놈이랑은 못 살겠다. 이렇게 저밖에 모르고 지 가족만 소중하고 남의 가정은 소중하다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랑은 더 이상 한순간도 못 살아. 돈 없는 우리 친정은 그렇게 무시하고 막말하고 돈 있을 땐 아주 사랑꾼인 척, 효자 사위인 척 하더니만 그런 이중인격자랑 어떻게 사니?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뻥찐 채로 절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당황스러웠는지 어버버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은 어디 갔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라도 이혼 결정을 내린 게 참 잘했구나 싶더라고요. 나 너랑 이혼하려고 그 소리 하려고 온 거야. 왜냐하면 오늘 다 모였으니까 내가 따로 연락할 필요 없잖아. 어머님, 저 이혼할게요. 아가씨, 아니, 야, 너 싹수 없는 애.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너 싹수가 노래서 한번 손봐줄까 했는데 내가 많이 참은 줄 알아? 내 손이 아까워서 참은 거야. 언니, 언니 왜 그래요? 무섭게. 됐고, 나한테 언니라고 하지 마. 나 너 같은 개념 없는 동생 둔 적 없으니까.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남편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모도 제 손을 부여잡고 달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며느라, 왜 그러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어머님, 이제 이 방법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전 이제 며느리 반납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사시고 잘 지내세요.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다냐. 하필이면 우리 남편 기일날 이렇게 초상을 당했네. 초상당했어. 당신 진짜 미쳤어? 아버지 기일 챙기랬지. 누가 우리 초상 치르라고 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이혼 통보에도 남편은 자기 잘못을 아는지 모르는지 끝까지 소리를 쳤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자신이 만들어낸 일인데 제 탓을 하다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게, 네가 잘해야지. 어머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 첫 기일에 같이 산소 가자니까 자기 몸 아프다면서 안 갔어요. 그래놓고 갔다 오니까 닭발에 소주 처먹는 인간이 저 인간이에요. 뭐라고?
너 진짜 그랬냐? 너 사돈길에 정말로 그랬어?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 진짜로 나 처음엔 아팠다고. 근데 갑자기 슬슬 몸이 좀 좋아져서, 그래서 술 마신 거야. 예끼 이놈아, 네가 인간이야? 어? 아무리 그래도 네가 그래서는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내가 그렇게 인간도 아닌 아들로 키웠냐고? 죄송합니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당신 집은 알아서 챙겨가. 남편을 붙들고 소리치며 때리는 시모에게 전 인사라곤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절 붙잡으려던 남편이 따라 나오지도 못하게 시모는 남편을 엄청 붙잡고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그건 정말 당연한 일이었죠.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 아버지가 내내 챙겨주시기도 하고 거기다 홀 시어머니라고 명절이고 생신이고 저희 부모님께서 살뜰하게 챙기셨거든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저렇게 뻔뻔하게 나왔다고 하니 기가 차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고서 얼마 뒤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나 봐. 여보? 나 여보 없거든. 넌 이제 혼자 그냥 살아. 혼자 그렇게 사는 게 좋으면 그렇게 살라고. 나 너 같은 남편 필요 없어.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어? 됐고, 네 짐이나 얼른 가지고 가. 너랑 두 번 다시 사는 일은 없을 거니까 네 짐 챙기고 내 인생에서 좀 꺼져. 이혼하기 싫다며 애원하는 남편의 전화를 전 냉정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혼장도 남편에게 보냈어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정말 남편은 뻔뻔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자신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이혼 소송을 당한 거라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정에선 이런 주장이 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동안 어떤 행동을 했는지 통화 내역이며 메시지 내역까지 다 있는 마당에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거기다가 애들도 아빠와는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애들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고 재산 분할도 나눠서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보니 시모는 남편이 다시 집으로 들어오니까 불효자식이랑은 살 수 없다며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에게도 버림받고 본가에서도 쫓겨나고 그렇게 처량한 신세가 된 남편은 저에게 애원하며 전화도 해왔습니다. 여보, 나 진짜 후회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근데 우리 애들도 두 명이나 있잖아. 우리 애들을 생각해야지. 당신같이 착한 사람 이러면 어떡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이라도 당장 장모님한테 가서 사과드릴까? 아니면 아버님 산소에 가서 내가 석고 대조할게. 됐고, 이미 버스 떠났어. 너 같은 사람이랑 한 입을 덮고 잔 세월이 아까워. 누가 너 같은 사람을 또 만날지 모르겠지만 어디 한번 이해해줄 여자 찾아봐. 평생 찾아도 없을 거야. 진작에 너랑 끝내야 할 걸. 다시 마주치지 말자. 여보, 여보, 제발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여보, 미안해. 진짜 뻔뻔하고 구질구질하다 정말. 이중인격자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다시 살 생각도 없으니까 제발 우리 인생에서 꺼져. 애원하는 남편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남편은 울며 불며 후회한다고 하지만 전 절대 받아줄 생각이 없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신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할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다는 것에 대해 아직도 아빠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친정엄마와 같이 살고 있어요. 처음엔 엄마도 많이 슬퍼하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다며 좋아하신답니다. 얼마 전엔 다 같이 가족 사진도 찍었어요. 할머니, 이것 봐요. 우리 사진 진짜 잘 나왔죠? 할아버지가 보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나중에 할아버지 만나러 가면서 이거 가지고 가요. 그래. 아이고, 내 강아지들.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기분도 좋은데 밖에 나온 김에 짜장면 먹고 들어가자. 와, 진짜요? 할머니, 저 그럼 탕수육도 대짜로 시켜주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도 요즘엔 기운도 많이 차리시고 기분도 좋으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하루하루 즐겁게 잘 지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네 식구가 서로를 생각하며 행복하게 지내려고요. 전 이번 일로 배은망덕한 사람의 최후는 이렇게 처참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늘 곁에 있을 것